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행복한 삶 수업을 함께 해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도 다 쳤고, 이제 이 마지막 비디오는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기말 끝났으니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봐오면서 좀 정의한다고 그럴까요? 정의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앞선 처음에 이제 행복한 삶을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한 인생의 깊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옛 성현이나 위인들처럼 행복은 무엇이다, 또 인생을 그만큼 살아온 것도 아니고 말할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런 방향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서울대 행복연구소 최인철 교수의 행복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이제 최인철 교수님이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뭐 좋은 전망을 제시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결여된 것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내가 지적하면서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나 자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나는 단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한 학기 수업을 이끌어 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행복이 뭐라고 결론을 짓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에는 인류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행복론을 봤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예수 그리스도, 또 칸트, 쇼펜하우어, 이런 니체, 이런 철학자들 해서 인류의 유명 사상가들이 말하는 행복론 이렇게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구복의 행위라는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깥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내면의 그런 이제 컴플렉스들, 그 구복 여행의 주인공 총각이 자기 내면 여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에 컴플렉스를 해소하고 결국 아리따운 이제 행복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봤었죠. 그리고 이제 대중문화에 나오는 고래사냥과 가시나무 이제 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우리 마음의 문제들을 풀어야 될 중요성을 또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칼 융의 컴플렉스 이론을 조금 어렵기는 했겠지만, 컴플렉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걸림돌, 우리 마음 안에 억압되어 있는 마음의 응어리들, 우리 행복을 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물, 결정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컴플렉스에 대해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또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칼 융의 심리학 이론 나온 김에 BTS의 노래들을 통해 가지고 페르소나, 섀도우, 이너 차일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내면의 문제와 직면해야 될 필요성을 또 한번 살펴봤었고요. 또 심리치료 장면도 한번 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이 어떤 건가라는 걸 조금 감을 잡도록 여러분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나르시시즘, 자기 연민의 감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식으로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자라서
늘 사랑을 갈망하고 있고 늘 어떤 사랑과 인정에 대한 배고픔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었고, 이제 정말 건강한 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랑의 블랙홀을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하기보다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건강하고 성숙한 성인은 사랑의 삶을 내가 살아냄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블랙홀을 이제 메꾸어 나가야 된다고. 사랑의 근육으로 그 블랙홀을 메꾸어 나가야 되지, 아니면 늘 그 자기 연민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4번에 걸쳐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 정신 건강의 조건에 대해서 4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창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제 대표적인 문구로 내가 춤추는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내면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니체의 명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 자신의 삶이 창조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의 발생, 창조적인 에너지의 발생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밝음과 어두움, 이 2가지가 함께 잘 어우러져야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 내 마음 안에 어두운 마음의 영역들, 거기서 오는 혼돈, 혼란, 불안, 이런 것과 직면을 해야만이 내 삶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오히려 내가 떨쳐내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의 어둡고 불안한 그러한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내 삶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올라오는 근원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도록 도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의 조건 2번째로는 심리적인 내구성, 삶을 견뎌내는 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한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삶이라는 것은 버거운 짐으로 이렇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 인생이라는 짐을 견뎌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내구성, 심리적인 튼튼함을 지닌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3번째 주에는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종교성은 특정 종교를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 내면의 나를 성장과 발전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질서, 그것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런 종교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는 감정 기능의 발달을 해서 내 안에 이제 그러한 사로잡는 감정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또 이제 어떤 심리적인 유연성, 또 남의 마음에 어떤 공감하는 능력, 또 내 마음 안에서 심금이 울려 나오는 어떤 그러한 이제 기능들, 이런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퍽퍽 터져 나오는, 통제 안 되면서 터져 나오는 그런 정감들이 아니라 어떤 잘 발달된 하나의 기능으로 자리 잡아야 그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방향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동안에는 이제 나 자신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MBTI라고 하는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다 해보시고 충분히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제 그 무의식의 언어, 나의 내면에 있는 신이 나에게 말을 건네오는 언어, 꿈에 대해 가지고 분석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꿈의 의미가 뭔지, 내용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더랬습니다. 아주 꿈이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인생에 올바르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또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힘도 에너지도 함께 준다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봤더랬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행복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고 싶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은 내용은요. 릴케라는 체코의 시인, 내가 이제 앞선 강의 때도 한 번씩 몇 번 그 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이 릴케라는 시인이 쓴 그 두이노의 비가라는 시인데요. 두이노의 비가가 이제 시리즈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 9번째 비가. 네. 두이노의 비가, 어떤 비가라는 건 조금 애달픈 노래, 슬픈 노래 이런 뜻인데 이 시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적어도 나한테는 굉장히 행복에 대해서 참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구나. 행복이 무엇인지 딱히 이렇게 딱 정의하지 않으면서도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해 주기 때문에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두이노의 비가를 보면 이 릴케 시인이 왜 아직도 인간이기를 고집하는가? 운명을 피하면서 또다시 운명을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이 문제죠. 왜 아직도 인간이기를 고집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복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행복이란 다가오는 상실에 한 발 앞선 한시적인 누림일 뿐. 우리가 인간으로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호기심 때문도 아니고 또한 마음을 쓰기 위함 때문도 아니다. 사실은 이곳에 있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것, 이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곳에 있는 모든 것,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더 덧없는 존재인 우리를. 이 세상의 사물들도 뭐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 다 사라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덧없습니다, 사실은. 100년도 안 돼서 우리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목적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 관심을 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시인이 어쩌면 우리는 말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창하지 않죠? 다른 사상가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창하지 않고 너무 시시하죠,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는 말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집, 다리, 우물, 성문, 항아리, 과일나무, 창문, 그리고 잘해야 기둥, 탑이라고. 그러나 그대는 알겠는가? 이것들을 말하기 위해 사물들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방식으로. 이건 굉장한 철학적이고 이렇게 깊은 종교적인 성찰이 들어간 말이에요. 너무 시시하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 이분이 말한 지금 집, 다리, 우물, 성문, 항아리, 과일나무, 창문, 뭐 기둥, 탑, 이거는 릴케 자신의 주변 환경을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서 눈에 들어온 대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주변에 그냥 시시한 사물들이죠. 이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어딘가에 뭔가 이렇게 골몰하고 뭔가 어딘가 신경을 바짝 쓰고 살아가면 주변에 사물들과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에 막 신경 쓰고 이렇게 있으면, 앞마당에 꽃이 피고, 나무에 푸른 우미도 없고,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내 자신이 뭔가 크게 이렇게 뭔가 신경 쓰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소중함이나 아름다움이나 가치 눈에 안 들어와요. 특히 우리가 이제 앞에 행복한 시간, 앞선 시간에 쭉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왔잖아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과거의 어떤 마음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음이 늘 콩밭에 가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의 어떤 불편한 부분에 늘 신경이 가 있는 사람은 현재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로운 걸 몰라요. 또 반대로 그런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또 미래에 대한 헛된 행복에 대한 어떤 미래의 헛된 행복에 대한 환상에 잘 빠져 있어요. 나 자신의 이런 과거에 상처받고 힘든 나 자신을 넘어서서 뭔가 좋은 것이 일어날 거라는 그 헛된 환상, 거기에 이렇게 늘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래의 헛된 환상에 늘 마음이 가 있거나. 그래서 여기 이제 릴케가 말하는 것처럼 주변의 시시한 사물들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도저히 그러한 일상적인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저것이 집이고 저기 다리고 우물이고 성문이고 항아리고 그런 가치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것들의 사물들의 가치를. 그거는 돌을 튼 사람의 경지예요. 과거에 어떤 그런 얽매여 있던 마음도 다 풀리고 미래에 대한 헛된 환상도 꾸지 않고 현재의 가치에만 눈이 딱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누굽니까? 성철 스님, 유명한 성철 스님 남긴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시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맨 나중에 또 다시 보니까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봤던 산과 물, 자연의 이 세계는 그냥 뭣도 모르고 본 세계죠. 뭣도 모르고 그냥 보니까 산이고 물이고 보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러는 거는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 왜곡된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꽉 차 있으면 산이 산으로 안 보이죠. 그죠? 산은 자연의 산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거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사들여야 될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개발해야 될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물도 마찬가지겠고, 그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보는 현상 세계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러한 마음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 마음의 상처들, 얽매여 있는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워지고 나면 본질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이 릴케가 말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
이때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는 거죠. 우리 주변 사물들을. 그래서 이렇게는 자 이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사물들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진 상태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다리를 본다. 전에는 그 다리의 가치도 못 봤는데 그 다리가 참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사물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사물을 바라봐 주는 거잖아요. 사물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간에 학기 중간에도 이야기했지만 carpe diem 현재를 붙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릴케 시인이 계속 읽어보면요. 사물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순수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편인지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벌써 이미 행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사물들은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칭송한다는 것을. 이들은 가장 덧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구원을 기대한다. 자, 내 주변의 사물들,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욕심 없고 무상무념한 그러한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새롭게 살아서 나한테 다가옵니다. 전에는 아무 가치 없고 눈도 가지 않았던 그런 사물들, 또 사람들,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로 이렇게 막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행복의 관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르케 시인은 대지여 그대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에서 보이지 않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살고 있다. 무엇으로? 나의 어린 시절로부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로부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넘치는 현재의 순간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재 carpe diem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이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과거에 나 자신을 발목을 붙들어 매었던 내 운명, 숙명, 불행, 마음의 상처, 이제 그런 데에서도 벗어났고, 또 아직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환상, 늘 행복을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라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미래에 의한 환상에 의해서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어떤 현재의 순간, 현 존재,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넘치는 현 존재라고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눈앞의 모든 것들, 하루의 일상,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공부하고 이런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들이 이제 막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는 뜻이죠. 넘치는 현 존재라는 것이. 전에는 그런 것이 아무 가치 없고 내가 꿈꾸는 행복은 늘 다른 데 있었어요. 그죠? 이래야 행복할 거다, 저래야 행복할 거다 그러는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상이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그렇게 다가오고 내가 그것들을 보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행복에 완전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20대 초반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곱씹어 보면 나름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한 학기 동안 행복한 삶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대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더 쉽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내 역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